괴짜들의 행렬이네요. 계약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해. 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2020년부터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로 많은 노년의 음악가들이 눈을 감는 비극도 있었죠. 최근엔 피아니스트 라도 루프와 니콜라스 앙겔리치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무대에서 더욱 진한 감동을 주고 싶은 역대급 피아니스트들의 내한 공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남성 피아니스트 탑5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쩐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20세기 초 러시아의 음악가들은 서방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았죠. 라흐마니노프, 호로비츠, 프로코피에프 등은 다행히 넘어갔지만 스탈린이 집권한 직후 꼼짝없이 러시아에 머무르게 된 음악가들도 많습니다. 여성 피아니스트인 마리아 유디나가 그런 경우인데요. 20세기 최고 여성 피아니스트 1편을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1955년에 음악가의 그 해외 방문이 허용이 되면서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그리고 에밀 길레스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 등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0세기 초를 지나서 20세기 중반에 바로 이분들부터 차례대로 만납니다. 에밀 길레스가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러시아의 피아니스트로서 처음 서구에 등장한 에밀 길레스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슈베르트, 쇼팽, 슈만, 브람스를 섭렵했는데요. 사실 길레스 하면 베토벤 소나타죠. 오데사에서 출생한 길레스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네이가우스에게 배웠습니다. 사실 같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출신이면서 한 살 차이인 길레스와 리히테르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를 존경했어요. 오죽하면 같은 곡 녹음을 피할 정도로 서로 신경 쓰며 존중합니다. 아, 모차르트 판타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길레스는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등 러시아 음악은 물론이고요. 담백한 맛을 내세우는 멘델스존의 무언가, 그리그의 서정서 곡집과도 잘 버무러집니다. 그는 여동생의 남편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 그리고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 피아노 트리오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작은 거인의 강철 손가락, 그의 단단한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단호하면서도 맑은 음색은 그가 말년에 녹음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로 이어지죠. 이 녹음은 거의 인류문화 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록 길레스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전곡 녹음은 이루지 못했지만요. 그는 마지막 무대가 된 1985년 모스크바 연주까지 60년 이상 전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을 선보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과 브람스 1번 그리고 찰콥스키 1번은 꼭 들어보세요. 다음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입니다. 리히테르가 오데사에서 오페라 극장의 반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영재 코스와 콩쿠르 등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길레스와 다르게 리히테르는 27살이 돼서야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네이가우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라흐마니노프의 손이 굉장히 커서 일반 사람들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연주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리히테르의 손도 라흐마니노프처럼 똑같이 도에서 이 다음 솔까지 그러니까 12도가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뒤늦게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된 리히테르는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면 무려 25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참, 리히테르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6, 7, 9번을 세계 초연했어요. 그럼 8번은 길레스가 초연했죠. 리히테르는 전곡 녹음이 거의 없는데요.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좋은 연주가 나오면 존중하는 의미로 자신은 그 곡의 녹음을 삼갔어요. 리히테르가 모스크바에서 연주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리히테르의 연주를 들으면서는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41살에 드디어 세상에 얼굴을 알리는데요. 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과 기이한 성격, 연주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등의 기행으로는 더욱 널리 알려지죠. 리히테르는 또한 독설과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비평도 즐겼어요. 물론 연주에서도 그의 이런 면모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리히테르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믿고 듣는 그의 아주 샤프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좀 이리저리 주무른 느낌이 나는데요. 보통은 아주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게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빠르게 연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리테르는 느린 곡을 연주할 때 보통의 연주 템포보다 더 느린 템포로 연주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의 고집은 못 말리죠?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시간은 여러 괴짜 고집쟁이들을 만날 것 같네요. 다음 괴짜는 피아니스트 중에 이름이 제일 길지 않나 싶은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입니다. 어디 초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묘한 비밀을 품은 듯한 미켈란젤리는 드물게도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피아노 쪽으로 좀 부진하긴 했죠. 괴짜 같은 피아니스트 1호라고 할 수도 있는 미켈란젤리는 아주 세련된 연주를 들려줬죠. 그는 제게는 호로비츠와도 같은 세련미를 품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도 아주 고상하고 센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의 색채, 컬러가 아주 남다르고 그 아름다움을 빛낼 프랑스 음악에서 그의 입지가 분명했어요. 미켈란젤리는 20살에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의 연주는 흡사 리스트를 방불케 한다는 평을 받았는데 미켈란젤리의 똑 떨어지는 단발머리, 리스트를 따라한 걸까요? 아무튼 그는 음악뿐 아니라 의학과 약학을 연구하고 파일럿이었으며 카레에서이기까지 했고요. 리스트처럼 프란체스코 스토원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건반 위의 구도자라는 그의 별명 정말 근사하게 잘 어울립니다. 미켈란젤리는 이탈리아 땅에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탈리아의 한 음반사와의 소송에서 전 재산을 뺏기게 되고 스위스로 이주해서 평생 조국 이탈리아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가 훌륭한 제자를 뒀다는 건데요.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레리치 등을 가르쳤거든요.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에서 그의 재기발랄함을 만끽해 보세요. 그의 괴짜 성향은 또 있어요. 연주회를 밥 먹듯이 취소해서 악명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해. 계속해서 괴짜들의 행렬이네요. 괴짜 대열에서 빼면 서운해할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를 만나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괴짜냐고요? 69살에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를 직접 신문에 내고는 굴다의 부활 파티 콘서트를 열고 갑자기 무대 위에 나타나서 연주를 할 정도니 이해할 수 없는 괴짜였죠. 그가 60세에 발표한 자작 피아노 협주곡의 제목은 콘체르토 for myself, 나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괴짜 맞죠? 빈의 피아니스트 3인방 하면 바로 폴 바도라 스코다와 웨르크 데무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굴다를 가리킵니다. 그중 굴다는 아르투르 슈나벨과 윌헬름 바카우스의 후예입니다. 사실 제가 굴다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처음 본 게 유튜브에서였어요.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를 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의상과 그 모자도 그렇고요. 이 코믹한 표정에 독특한 전개에 저도 모르게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는데요.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을 만하죠. 알고 보니 굴다는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직접 만든 재즈곡으로 앨범도 냈고요. 사실 뉴욕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먼저 데뷔했어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르 지휘로 재즈 피아니스트 취코리아와 함께 녹음한 모차르트의 투 피아노 협주곡도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굴다의 모차르트 사랑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마데우스 굴다라고 짓고요. 그의 모차르트 콘서트 타이틀은 모차르티아나였습니다. 굴다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모음곡 전곡을 녹음했고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은 2번이나 녹음하기도 했어요. 또 굴다의 드뷔시, 라벨 앨범도 놓치지는 말아주세요. 굴다의 유일한 제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입니다. 25살의 굴다는 14살인 마르타에게 어떻게 듣는 것인지를 가르쳐 줬다고 해요. 물론 그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겁게 즉흥적으로 즐기며 사는 것까지도 그녀에게 가감없이 보여줬죠. 우리 모두에게 그는 자신이 즐겁기 위해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미켈란젤리와 굴다 모두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의 선생인데요. 막상 아레리치는 두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지 갑자기 더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리가 괴짜라고 혀를 내두르고 굴다보다 좀 더 괴짜라면 괴짜인 진짜 괴짜 피아니스트 캐나다 출신의 글렌 굴드를 만납니다.
구울드도 바로 1955년에 나타났죠. 구울드베르크 변주곡으로요. 글렌 구울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허밍소리, 낮은 의자. 네, 그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들이 뭐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건 그만큼 구울드가 미디어와 친하기도 하고 또 아주 기이했다는 것을 증명하죠. 통상 알려진 것들 외에도 사실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직 피아노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구울드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녹음 기술을 얻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기에 그는 콘서트 연주를 지긋지긋해하면서 싫어해서 무대에서는 딱 9년 동안밖에 안 섰지만 음반을 통해서 피아니스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내는 허밍 소리도 음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연주 영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세로 연주하고 또 연주하지 않는 손으로는 허공을 저으면서 연주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손이 무척 차가워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 구울드는 연주 전에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20분간 손을 담그는 의식을 치르죠. 저도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부터는 꽤 잘 이용하고 있어요. 구울드는 바흐 외에도 베토벤을 자주 연주했어요. 구울드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도 들어보셨나요? 구울드는 무대에서 내려온 후 1960년과 70년대에는 주로 녹음 작업과 다큐멘터리 필름 그리고 리포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참 다행이면서 또 놀라운 건 1981년 첫 번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한 지 26년 만이면서 은퇴한 지 17년 만에 또 한 번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한 것이죠. 두 번째 녹음은 훨씬 느리다 보니 약 30%가 길어져서 거의 60분대인데요. 너무나 다른 두 녹음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남이 하지 않는 특이함으로 관심받기는 딱 좋긴 하지만 느려서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인 것이 과연 음악인가? 기행인가? 하는 비판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구울드는 30대 초반에 은퇴하고 5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과연 구울드가 낭만시대 곡도 이렇게 특이하게 연주했을까요? 구울드가 연주하는 낭만시대 곡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혹시 모르죠? 바흐만 고집하던 구울드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낭만시대 곡들을 음반으로 더 남겼을지도요.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피아니스트 중에는 아르리치의 스승인 니키타 마갈로프, 쿠바 태생의 피아니스트인 호르에 볼레, 샹송 프랑스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알도 치콜리니, 주레즈 치프라와 레온 플라이셔,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 등이 있습니다. 레온 플라이셔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들어드린 클립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보세요. 이 외에도 영상을 보시며 생각난 소중한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0세기 최고 피아니스트는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21세기로 넘어오기까지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넘치게 많으니까요. 저는 안인모였습니다.